안녕하세요. 관조박사 베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 문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다음 중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야 무조건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젊었을 때는 건강보험 쪽에서 혜택을 받다가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자체에서 이제 도움을 줘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상자의 기준이 있죠. 자, 나이 기준은 65세 이상이어야 돼요. 우리나라 고령이라 하면 65세 이상이죠. 자, 그래서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일상생활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인 거다. 자, 그럼 이런 노인성 질환에는 뭐가 들어가냐? 치매, 알츠하이머, 자, 뇌출혈, 뇌경색, 이거를 이제 중풍,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파킨슨 질환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런 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다. 자, 1번에 보시면 자, 나이가 안 되죠. 65세 이상이 안 되고 그러면 노인성 질환인지 보세요.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죠. 자, 나이가 안 돼요. 관절염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나요? 안 돼요. 자, 90세 노인, 나이가 65세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난청이 있다고 해당되지는 않아요.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예요. 자, 그리고 4번. 55세인데 파킨슨 질환이에요. 노인성 질환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뇌출혈 노인성 질환이고 나이도 넘었는데 병원에서 치료 중인 대상자도 해당이 안 되죠. 이런 환자는 건강보험 대상자죠. 자,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자더라도 노인성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뇌출혈, 뇌경색, 중풍, 뇌졸중, 파킨슨 질환 등으로 인해서 인지가 저하돼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대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그럼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표준 서비스가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뭐냐? 환자 대상자 몸 자체에 도움을 주는 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야. 대상자 몸 자체에 도움을 주는 거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세수시켜주고, 구강관리해주고, 머리 감겨주고, 몸 단장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목욕 도와주고, 식사 도와주고, 대상자 몸 자체에 도움을 주는 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상담해주고 거, 상담해주고, 의사소통해주고, 말벗해준 거, 이거 어디에 들어갈까요? 정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죠, 이거는. 자, 부축해주는 거, 부축할 때 환자 몸 자체에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자, 3번의 취사나 4번의 청소는 자, 취사는 밥 해주는 거고, 청소해주고, 세탁해주고. 자, 이런 것들은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사, 청소, 세탁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외출 시 동행해 주는 거, 병원에 같이 가준다거나 아니면 관공서에 같이 가준다거나 은행에 같이 가주는 거, 개인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다. 그래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죠. 자, 3번. 다음 중 노인학대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거. 자, B번을 먼저 보시면
자, 와상대상자. 와상대상자는 뭘 말하냐면요. 누워서 지내는 대상자. 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만 생활하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태만히 한다. 잘 안 해준대요. 자, 이거는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이거는 방임에 들어가지요. 자,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식주나 의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 최소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태만히 하는 것도 방임에 들어가는 거다. 자,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이것도 방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좋아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외출을 시키지 않는데요. 자, 이거는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 학대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우리가 그 유기는 버리는 걸 유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인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받지 않고 두절되는 거 이런 것도 버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기에 들어가자. 자, 가출해도 찾지 않는 거 이것도 유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4번에 보시면 다음 중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욕창 발생 부위로 옳은 거. 왼쪽 편마비는 뭘 말하냐면요. 한쪽이 전부 다 마비된 환자를 말해요. 우리가 그 뇌졸중이 왔을 때 왜 이렇게 한쪽만 팔다리가 다 마비가 되냐. 우리가 뇌에서 신경이 내려오다가 뇌 한 부분에서 교차가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뇌가 손상을 받았으면 왼쪽에 편마비가 오는 거고 왼쪽에 뇌 손상을 받았으면 오른쪽 반대쪽에 편마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자는 왜 오른쪽으로 누워 있냐? 건강한 쪽으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죠.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왜? 마비된 쪽은 힘이 안 가해지니까 계속 쓰러져요. 그래서 이런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는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계속 누워 있으니까 욕창 발생의 위험성이 높겠죠. 자, 그랬을 때 욕창이 어디에 많이 생기는 거냐? 우리 욕창은요,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 부위에 많이 생겨요. 강한 압박을 한 번 받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압박을 받아요. 자, 그러면 그 부위가 누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예. 그 조직에 혈액 공급,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괴사되고 썩는 게 욕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니까 오른쪽 닿는 부위가 욕창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예요? 1번이죠. 오른쪽 어깨뼈. 자, 이 환자가 만약에 왼쪽으로 누워 있다. 그러면 왼쪽 어깨뼈에 욕창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왼쪽으로 누워 있을 때. 자, 등은 반드시 누웠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위고요. 우리 청골은 엉덩이 부위예요. 자, 이것도 반드시 누웠을 때나 앉아 있을 때,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위고요. 자, 발등은 엎드려 누웠을 때 욕창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는 뼈가 닿는 부위, 바닥에 뼈가 닿는 부위가 계속 압박이 가해져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부위가 썩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5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옳은 거. 드레싱은 의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자, 혈압 측정이나 이런 것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해야 되겠죠. 흡인도 간호사, 관장도 간호사. 관절 구축이 뭐냐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굳어버려요. 자, 그러면 근육이나 힘줄이 수축돼서 운동이 제한된 상태가 관절 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운동시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중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거. 우리가 이제 옹호자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대상자들이 뭔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못해요. 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면 이런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내가 서류를 띄워가지고 신청을 하고 신청서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글씨를 몰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옹호자로서의 역할로 내가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편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옹호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보 전달자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장에게 전달해서 필요하면 이런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고요. 자, 관찰자의 역할은 뭐 맥박이나 뭐 체온이나 혈압 이런 것들을 내가 잴 수는 없지만 이런 변화 사항이나 투약을 하고 나서 환자에게 뭐 변화된 내용, 증상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들어가고요. 자, 동기후발자는 우리가 뭔가 환자분들을 도와줄 때 모든 서비스를 그냥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놔둬야 돼요. 자,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유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란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권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9인 이내의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오른 거. 우리가 그 장기요양급여에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노인 의료복지시설 가운데 의료자가 들어가면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 요양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입소 정원의 차이예요. 몇 명이나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9명 이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9인 이내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4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우리 양로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가요.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들어가자. 노인공동생활가정도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가요. 자, 다음 사례에서 지켜야 될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으로 옳은 거. 자, 거동이 불편한 박씨 할아버지는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과 통화를 못하고 평소에는 늘 외롭게 지내고 있대요. 지금 노인이 자유롭게 전화도 이용하고 우편물도 발송하고 그래서 보호자와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통신에 대한 권리가 결여돼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동료 요양보호사가 목욕하기 싫어하는 대상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로 옳은 거 신체적 학대죠. 자, 우리가 학대 사실을 알면 어디에 신고하는 건가요? 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112에 신고하거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고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거. 자, 일에 대한 결과의 질을 중시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대요. 조심성이 증가해요. 우리가 일에 대한 결과의 질을 중시하고 왜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냐? 뭔가 내가 틀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 1번에 보시면 우울증의 증가는 기억력 저하나 의욕 상실 등의 심리적인 증상을 겪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당연히 우울증이 증가하고요. 자, 그리고 내가 뭔가에 조심하는 거, 그래서 매사에 신중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조심성의 증가고, 자, 수동성, 누군가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수동성의 증가고, 자, 의존성은 내가 신체적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능력들이 쇠퇴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의존성 증가. 자, 시험에는 경직성 증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우리가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되게 뭐 융통성이 없다고 똥꼬집이 있다라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냐, 이런 것들이 경직성 증가인데, 나이가 들수록 최근 기억을 잘 못해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어, 자녀분이 이제 영상 통화한다고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자, 그런데 그냥 손가락만 하나 쓱 해가지고 하면 전화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받는지. 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고 경직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 내가 최근 기억이 없어지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얻어놓은 이런 정보들이 잊어버리니까 경직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융통성이 없다, 이런 것들은 거의 경직성의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중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으로 옳은 거 1번 식은땀이죠. 나머지는 다 당뇨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은 아니에요. 자, 이 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어지러움, 배고프거나, 두통, 발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당뇨 환자들이 이제 저혈당이 빠지는 이유가 탄수화물, 포도당의 부족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의식이 있을 때는 바로 당분 섭취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당분 섭취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오렌지 주스를 복용하거나 사탕을 복용한다고 많이 나오죠. 자, 다음 중 폐결핵의 치료와 예방법으로 옳은 거 1번. 폐결핵은 접촉성 감염이 아니죠. 우리가 접촉성 감염은요, 진짜 우리 피부와 피부가 맞닿아서 감염이 생기는 걸 접촉성 감염이라고 하고요. 자, 폐결핵은 호흡기 감염병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호흡기 감염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침예죠. 예. 그래서 가급적 기침 예절 지키고, 그리고 특히 결핵 환자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죠. 손이 문제가 아니고. 자, 이번에 보시면 약은 하루에 3번 양을 나누어 복용한다? 약은요, 의사의 처방대로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나누어서 복용하면 안 되고. 자, 3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한다. 3번이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결핵이 치료됐는지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간 기능 검사는 이 결핵의 치료약이 제일 짧은 게 6개월 요법이고요. 진짜 길면 막 12개월이 넘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을 복용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니까 위장관장애나 간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시행하는 게 좋고요. 자, 4번. 3가지 이상의 약제를 동시에 투여해. 3가지 이상이에요. 왜 결핵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면 보통 6개 이상이 많이 들어가고요. 결핵균은 한 가지 약으로 죽일 수 있는 그 효과적인 약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잘 생겨요. 그래서 한 가지 약이 아니라 3가지, 4가지 이상의 약이 쓰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약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3가지 이상, 5가지, 6가지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가지 이상의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다. 아니죠.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면 이 결핵균에 노출됐는지 먼저 검사를 해봐요. PPD 검사, 결핵 반응 검사를 해보고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즉시 격리가 아니라 검사를 해본다. 자, 14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거. 나이가 들면 심박통수가 감소를 해요. 자, 2번. 심장의 근육량이 증가를 해요. 우리가 근육량이 증가한다는 건요. 뭔가 근육량이 증가하니까 심박통수도 증가하고 뭔가 박출량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근육량의 증가란 근육이 두꺼워져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줘야 되는데, 저 말초혈관까지 힘겹게 손쉽게 뿜어주질 못하겠죠. 자, 그래서 더 큰 압력으로 쏘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정맥귀환은 우리가 심장에서 혈액을 전신에 뿜어주고 전신에 나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걷어들여요. 이게 정맥귀환이에요. 왜? 전신에 흩어져 있는 혈액을 정맥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갖고 와요. 결국에 정맥귀환은 뭘 생각하시냐면 혈액순환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연세가 드시면 혈액순환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죠. 자, 특히 어디가 안 좋아요? 다리가 안 좋아요. 자, 그래서 많이 붓고 연세 드시면 뭐가 많이 생겨나요? 하지정맥류 같은 게 많이 생겨나잖아요. 하지정맥류가 왜 생기냐? 다리에 있는 혈액이 중력에 의해서 심장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고여 있어요. 자,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노화에 따라 정맥귀환이 감소를 한다.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근육 긴장도 감소하죠.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자, 그리고 심박출량 감소한다고 그랬죠. 자, 다음 중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거. 우리가 전립선이 무슨 역할을 하냐? 전립선은 남성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방광이라고 하면 자, 방광의 소변이 모아졌다가 요관을 타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전립선이 어디에 있냐? 방광 바로 밑에 있어요. 자, 그런데 노화 과정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 이 전립선이 비대해져요. 자, 그러면 비대해져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아버려요. 자, 그럼 여기가 좁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1번에 보시면 요도가 넓어지나요? 아니죠. 좁아지는 거예요. 자, 요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자, 그리고 소변이 금방 나오나요? 아니에요. 여기가 좁다 보니까 힘을 줘야 나와요. 힘을 줘야 나오는데 힘을 준다고 다 나오는 것도 아니죠. 자, 그리고 소변을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소변이 나오는 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소변을 충분히 못 봐요. 그러면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있겠죠. 남아있어요.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기 힘든 긴박류가 나타나요. 진짜 소변 볼 때 그 느낌이 긴박하다 해서 긴박류인 거죠. 자, 그리고 기침할 때 소변이 나온다. 이거는 요실금 증상인 거죠. 특히 어떤 요실금이냐?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뛰거나 하면 배에 힘이 가해지잖아요. 복부에 압력이 가해져서 방광을 눌러서 실금이 나타난다 해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해요. 자,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자주 깨요. 5번이 정답이죠. 왜 자주 깨냐면
충분히 소변을 보지 못하고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으니까 소변을 또 자주 보기 위해서 깨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야뇨증이라고 하죠. 자, 이거 외에도 빈뇨가 나타나요. 빈뇨는 자주 빈자를 써서 소변을 자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방광 밑에 전립선이 있는데 이게 두꺼워지다 보니까 두꺼워져요 하다 보니까 소변이 나오는 관을 좁게 하는 거다. 자, 소변이 나오는 관이 좁아지니까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야. 요관이 좁아지고 소변이 힘을 줘야 나오고 힘을 줘도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방광 안에 차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변이 마려울 때 진짜 참지 못하는 참기 힘든 긴방뇨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밤에 자다가 소변을 자주 보기 위해서 깨요.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수분 섭취는 충분히 섭취해야 되죠. 금기가 아니면. 수분 섭취 권장이다. 나이가 들면요, 갈증 감각이 떨어져요. 갈증 감각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에, 왜 막 이렇게 물이 벌컥벌컥 마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래요? 운동을 많이 하거나 내 몸에 수분량이 부족할 때, 갈증 감각에 의해서, 야, 너 네 몸에서 수분 부족하니까 물 좀 마셔!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갈증 감각이 떨어져요. 내 몸의 수분량이 부족해도 물을 먹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뭣도 심해져요? 변비도 심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되는 거고요. 자, 2번 유제품 섭취 권장해야죠. 특히 나이가 들면 뭐가 약해져요? 뼈가 약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칼슘 보충을 위해서 이런 유제품 섭취 권장이고요. 자, 섬유질 섭취 권장해야 된다 그랬죠. 고섬유질 섭취예요. 섬유질은요, 소화 흡수가 안 된 상태로 대장으로 내려가서 앞에 있는 찌꺼기를 똥덩어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섬유질 섭취 권장이다. 이것도 변비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됐을까요? 자, 우리가 지방은 되도록이면 적게 섭취하는 게 좋아요. 아예 섭취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되도록이면 육류는 동물성 지방은 좀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단백질도요, 되도록이면 이제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죠. 우리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평생을 유지해야 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을 도와주는 영양소니까. 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동물성은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게 좋죠. 뭐 두부나 아니면 콩이나 이런 것들로. 자, 17번 보시면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으로 옳은 거. 체중이 감소해서요. 체중이 증가해야지 그 부분을 더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지방층에 있는 걸 이제 피하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피하지방이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 몸의 쿠션 역할을 해요. 진짜 마른 사람들 딱딱한 데 앉아 있으면 엄청 그 뼈가 눌리죠. 그 부분에 욕창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몹시 마른 사람들이 욕창이 생기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체중이 완전히 이제 감소됐을 때. 자, 그리고 근육량이 없을 때, 근육이 이제 위축되고 거의 없을 때. 자, 그리고 피하지방 감소 맞죠? 쿠션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잦은 체위 변경 좋은 거예요. 자, 변비보다는 잦은 체위 변경이 아니라 답이 되려면 체위 변경을 안 했을 때로 답이 돼야 되고요. 자, 변비보다는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건요. 피부가 습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요실금이나 변실금으로 인해서 피부가 젖어 있을 때 욕창이 더 발생하기 쉬운 거죠. 자, 18번.
오만자와 접촉한 후, 이게 접촉성 감염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머리에 생기면 이고요. 그리고 이 몸 자체에 이제 피부에 생기면 옴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썹이나 외음부 털에 생기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면발이라고 해요. 예. 결국은 이의 종류, 예, 이런 기생충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오만자와 접촉한 후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겨드랑이가 가려울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옴은 접촉성 피부염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환자가 옴이 걸렸는데 내가 이 환자를 간호하느라고 계속 그 피부 부위를 만졌어요. 그러면 얘가 내 몸으로 들어와서 특히 이런 것들이 언제 심해지냐면요. 밤에 진짜 심해져요. 증상들이 가려운 증상이 엄청 심하죠. 왜냐면 얘네들이 옴이 이제 기생충이 우리 몸으로 피부로 들어와가지고 땅굴을 파요. 자, 그리고 그 땅굴에다가 피부 밑에다가 알을 낳는 거. 엄청 가려워요. 예. 진짜 치매 환자분들 예전에 그 노인병원에 있을 때 오만자들을 몇 번 봤었는데 진짜 피가 날 정도로 긁어요.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번지는 거죠. 그냥 놔두면. 자, 그래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의류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면 안 돼요. 보통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연고를 바르고 그 전날 저녁에 연고를 바르고요. 전신에 도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벗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바로 세탁을 하고 건조해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안 돼요. 자,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다. 2번이 정답이에요. 저는 접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잖아요. 무조건 치료받아야 돼요. 예. 접촉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예, 무조건 치료받아야죠. 자, 3번.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접히는 부위에만 연고 바른다. 아니에요. 예.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다 발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샤워를 한 후 로션 바르면 안 돼요. 예. 엑스레이 우리가 진단검사는요, 이거는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이 기생충이 땅굴을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다음 중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 대상자에게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으로 옳은 거 걷기 운동이죠. 우리가 골다공증은 걷기로 나와요. 자, 수영이 답인 건 뭘로 나와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자,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 대상포진 이름을 꼭 알고 있으세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다. 이 이름만 알고 있어도 세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 병소를 긁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수포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 부위가 이제 가렵거든요. 자, 병소를 긁으면 번지나요? 네. 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터지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소는 긁으면 안 되고요. 자, 1, 2주면 통증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가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고요. 자, 가려움증 심하니까 긁겠죠? 있어요. 세균성 질환인가요? 이름이 뭐예요?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세균성이 아니라. 자, 과거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발생하나요? 아니에요. 뭐를 앓아요? 수두를 앓은 사람에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수두 앓은 사람 되게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균이 내 몸 안에 한 구석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50세 이상, 60세 이상이 됐는데 만성질환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질 때쯤 이 균이 발현해서 신경절을 따라서 번지는 거예요.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수두를 앓은 사람에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 이름만 알고 있으면 지금 이거는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이제 20문제씩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반복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양보호 쪽에서는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반복하시면 지금은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다른 이제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